그날 밤 연회장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맑은 유리장이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이 흐르는 악기 연주, 값비싼 음식과 향수가 뒤섞인 공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식의 여왕이라 부르지만 그날 밤 저는 그저 제 아들 강지훈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나이 60을 넘겼고 제 인생의 자부심인 아들은 이제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슬기로운 기구를 만들어내어 모두의 주목을 받는 총명한 아이였죠. 저는 연단에 서서 자선 행사를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의 이유는 아들의 곁에 앉아있는 아리따운 여인 엘리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려자가 될 사람, 제게는 곧 딸이 될 아이였죠. 엘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왔다는 그녀는 귀한 그림과 안목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말투, 단아한 몸짓,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제 아들이 그런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난 것은 분명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하며 아들 내외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보냈고 아들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는 틈을 타 엘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 눈이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려는 듯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연회장 구석, 주방으로 향하는 으슥한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화장을 고치러 가는 것이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며 다져진 짐승과도 같은 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연단에서 내려와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천천히 그녀가 사라진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뒤의 복도는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음식 기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복도 끝에서 저는 엘리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보인 채 서서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무언가를 손에 든 채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접시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을 띤 호랑이 새우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제 아들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바로 그 새우였습니다. 엘리는 새우에 닿기만 해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심한 거부 반응이 있다고 제 아들은 제게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 달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내놓은 음식에 아주 적은 양의 새우즙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던 엘리의 모습. 다급하게 울리던 구급차의 시끄러운 소리, 경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하얀 천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던 아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 어머니는 엘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죠. 라며 절규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고통과 오해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엘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붉은 양념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당황스러움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냥에 성공한 맹수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가녀리고 상냥한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눈으로 제 아들과 제 모든 것을 노리는 이름 모를 짐승,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6달 전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그 굶주린 짐승이 처음으로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집 문턱을 넘었던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귀한 분들, 윤소희입니다. 화면 너머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서울이신가요? 아니면 부산이신가요? 혹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신지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으로나마 여러분의 저녁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드리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고급 한식당 소반의 주인으로 기억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우리 음식의 깊은 맛과 멋을 지키고 알려온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은 잘 차려진 음식상이 아니라 바로 제 아들 강지훈입니다. 아들은 젊은 나이에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어 세상을 놀라게 한,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에는, 특히 사랑에 빠진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진하고 어리숙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던 한 교활한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시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달 전, 눈부신 햇살이 제 식당의 정원을 가득 채우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새로 들어온 귀한 버섯의 향을 맡으며 저녁 손님 상에 올릴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지훈이가 예고도 없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평소의 진중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뒤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수줍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 엘리 최이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엘리라는 여인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몸에 잘 맞아 기품이 흘렀고 꾸미지 않은 얼굴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뉴욕에서 왔으며 귀한 예술품을 새로운 주인에게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슬픈 가족사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극적이고 슬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하게 슬펐고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연극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느껴졌다면 저의 지나친 경계심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아들의 눈은 이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씌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엘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순수한 행복을 차갑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의심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따뜻한 미소로 엘리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훈이에게 그런 귀한 인연이 생겼다니 저도 기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제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우리 집안의 며느리에게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낡은 비치 브로치 하나를 꺼내 엘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내 마음이야. 제 말에 엘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감격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역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저는 엘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젖어있던 표정을 순간 지우고 손에 들린 비치 브로치를 아주 잠깐,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처럼 차가운 눈으로 가늠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불과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상냥하고 감사함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차가운 흙을 뚫고 아주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라도 한 듯 완벽하게 우리 가족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살갑게 제 어깨를 주물렀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 작은 화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상냥함과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제 아들이 정말 좋은 짝을 만났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엘리는 제 아들의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뉴욕의 큰손들과 인연이 깊다며 아들의 기술과 예술품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그녀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엘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아들은 엘리가 자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지혜로운 동반자라며 그녀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라나는 불안의 싹을 애써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엘리라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된 요리로 예로부터 궁중에서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신선로를 준비했습니다. 신선로는 여러 가지 귀한 재료를 넣어 끓이는 음식이지만 그 깊은 맛의 비결은 바로 국물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은 바로 잘 말린 새우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국물의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은 너무나 미미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새우가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엘리가 새우에 심한 거부 반응이 있다고 들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도의 적은 양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정말로 새우에 민감한지 아니면 과장하는 것인지를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의 그릇에 정성껏 끓인 신선로를 덜어주었습니다. 엘리, 이건 우리 집안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내는 특별한 음식이란다. 많이 먹으렴. 엘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맛있게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깊고 풍부한 맛은 처음 느껴봐요. 비결이 뭔가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속내를 감추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어. 그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리고 맛을 돋우기 위해 새우가루를 아주 조금 넣었단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몸은 가누지 못하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제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엘리는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병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는 엘리의 곁을 지키던 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엘리한테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머니는 처음부터 엘리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엘리를 쫓아내려고 하신 거죠? 아들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는 그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말은 아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눈에서 마치 원수를 보는 듯한 차가운 증오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아들이 엘리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어깨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엘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나 원망이 아닌 싸움에서 이긴 자의 조용하고 서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은 엘리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 이후 제 아들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늙은 어머니의 고집이나 엘리를 향한 질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엘리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며 연약한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의 죄책감을 무기 삼아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엘리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아들에게 법과 같았고 그녀의 슬픈 표정 하나는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아들이 그 교활한 여인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에게 닿지 않았고 저는 아들의 인생에서 그저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제게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의 자산 중 7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재산을 엘리가 추진하는 예술품 투자기금이라는 곳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그것이 자신과 엘리의 밝은 앞날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만난 지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은 여자에게 전부 맡기겠다는 거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저는 애끓는 심정으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달라고 믿을 만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잡한 금융기술이 얽힌 일이라 어머니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어머니는 음식 만드는 데에는 전문가이시지만 이런 분야는 잘 모르시잖아요. 엘리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엘리를 믿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냥 제 행복을 빌어주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더 이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낡고 고집센 늙은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엘리가 어딘가 미심쩍다고 제 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 역시 이미 엘리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이제 아들도 다 컸으니 아들의 선택을 믿고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아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는 아들을 놓아줄 때도 되었다는 가슴 아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속 좁은 늙은 어미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엘리가 말했던 예술품 투자기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 애썼지만 복잡한 전문 용어들 앞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눈앞에서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식당 소반의 이름으로 열리는 자선 행사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행사에는 엘리가 제 공식적인 동반자로 함께 참석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께서 엘리를 저희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저희의 앞날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초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 그곳은 제가 평생을 일궈온 저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만약 싸워야 한다면 제가 가장 잘 알고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 식당, 저의 소반이 바로 이 길고 지독한 전쟁의 마지막 싸움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선 행사가 열리던 그날 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조금 전까지 제 아들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알려졌던 바로 그 새우 요리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끔찍한 진실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동, 아들의 분노와 저를 향한 불신, 그리고 저의 깊은 죄책감과 외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여인이 꾸며낸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들의 인생에서 몰아내고 저를 고립시켜 힘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을 채웠던 충격과 공포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이성을 잃은 늙은 어미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뒤돌아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온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고 환한 미소와 함께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경사를 하나 알리고자 합니다. 제 아들 강지훈과 이제는 제 딸이 될 엘리최가 곧 100년 가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제 아들을 사랑해주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지혜롭고 아름다운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모두들 제 아들 내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시오. 연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아들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님들은 아들 내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자리로 돌아와 있던 엘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가장 무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집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몸을 떠는 어리석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교활해서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제게는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할 아무런 물증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증거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지난 30년간 제 곁에서 굳은 일과 좋은 일을 모두 함께하며 저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저를 지켜준 제 식당의 지배인 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게는 친자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 여사, 나요. 늦은 시간에 미안하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저는 그날 밤 제가 보았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결심한 모든 것을 오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오 여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경찰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 말이요. 땅속 깊이 묻혀있는 공룡의 뼈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실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엘리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밟아온 모든 발자국, 그녀가 내뱉은 모든 숨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윤소희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노리는 어미 맹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 제 서재에 앉아 엘리의 사진이 담긴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그녀의 웃고 있는 얼굴 위에 차갑게 가로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방패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업부한 업체였지만 그곳을 이끄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은 과거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림자 세계의 실력자였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이 든 두툼한 봉투와 함께 엘리의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첫 번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뱀을 잡으려면 뱀이 안심하고 굴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에게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함께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옷과 가방을 사주며 예비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웃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마침내 마음을 놓은 듯 안도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어머니,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엘리 역시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곧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늙은 여자의 고집이 마침내 꺾였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그녀는 이제 제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재촉하여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중요한 계약을 바로 저희 집 거실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조롱이자 승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늙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자신의 발밑에 짓밟겠다는 교활한 계산이었죠. 저는 물론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엘리 최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유라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뉴욕의 명문대학 졸업장도, 부유했던 집안도,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단순한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전문 분야는 낭만적 투자를 통한 기업 사냥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의 어두운 젊은 사업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랑을 속삭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은 뒤 회사의 자산을 통째로 빼돌리는 수법을 쓰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녀의 세 번째 목표물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유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전의 두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한 명은 촉망받던 젊은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택시를 운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유능한 의사였지만 자신의 병원을 통째로 그녀에게 빼앗기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삶의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박유라는 당신들의 인생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신호를 보냈을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들은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며칠 뒤 박유라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마련한 바로 그 자리, 저희 집 거실에 그녀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는 그녀의 화려한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커다란 탁자 위에는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두툼한 계약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피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박유라, 아니 엘리는 승리를 눈앞에 둔 여왕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침내 저희의 미래를 믿어주시니 정말 기뻐요. 이 투자기금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거대한 왕국의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니. 그런데 마침 우리 왕국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다른 동업자들이 있어서 말이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막 도착한 모양이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커다란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이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눈을 한 여의사였습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유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공포에 휩싸여 흔들렸습니다. 건축가였던 남자가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유라씨. 아니, 내가 알던 이름은 제니였던가. 옆에 있던 여의사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자신을 클로이라 소개했었죠. 당신이 말했던 부동산 기금도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렸었는데 말이에요. 제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약혼녀와 낯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김 실장에게서 받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유라의 진짜 신상과 그녀가 저질러온 모든 사기 행각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그냥 이 서류만 보여줄 수도 있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이 종이 위의 글자들을 보는 것보다 저 사람들의 눈을 직접 보기를 바랐다. 저 여인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어.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은 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는 이미 김 실장의 사람들과 경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하고 잔인했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유라와 그녀의 공범들은 과거의 범죄까지 모두 밝혀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긴 시간 동안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한동안 깊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들은 자신과 같은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속아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와 아들은 집 앞 텐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은 어느새 허물어지고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이 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제 돈을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바로 저 자신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을 뿐이란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진 퉁파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며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